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 김찬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무선 IoT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성 조정 및 노드 위치 추정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oT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에너지 효율적 IoT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주요 기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되는 다양한 부분 중에 고에너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IoT 기술에서의 동향을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IoT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알려지기로는 다양한 사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네트워크 통신 기법을 통해서 인터넷 기법에 연결하고 상호 통신 교류를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물들을 지능화하는 기술을 우리가 크게 Io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IoT로서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마트 홈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움직였을 때 그 센서가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뭐 불이 켜진다거나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부터 할 수 있는 스마트 홈이 있고요. 이러한 스마트 홈 기술들은 굉장히 뭐 기본적인 기술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용자 경험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사용자 경험 향상 외에도 IoT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산업 제조나 물류에서도 우리가 IoT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따로 산업 IoT, 인더스트리얼 IoT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조 혹은 물류 과정에서 수많은 기계들이 있고 컨테이너 벨트나 뭐 기계나 펠렛 같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계들을 우리가 IoT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 움직임을 상호 협력적으로 고려하면서 좀 더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제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가 뭐 이제 망가지는 순간, 뭐 실패하는 순간에도 이런 고장이 났었을 때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지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뭐 대체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대응에도 우리가 이런 IoT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 제조 환경에서 효율성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이 다수의 그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환경에서 그 정보들을 교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옆 차의 움직임이 내 차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IoT 통신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 상호 충돌하지 않고 보다 자율주행을 수월하게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생각되고 최근 또 각광받는 응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 IoT 네트워크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뭐 IoT 네트워크든 뭐 어떤 사물이든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사용했을 때 이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고요. 그 수준을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물이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더 에너지 효율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oT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런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IoT 네트워크 상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저사양, 저전력,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을 보통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제 이동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 파워를 어디선가 공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배터리를 활용해서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터리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 타임이 짧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용자 경험이나 서비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약에 이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 자원이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을 늘릴 수 있겠죠. 동작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사용했던 에너지를 아꼈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을 우리의 원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죠. 우리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IoT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서비스 품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 그 IoT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 품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통신 환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요 세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노드와 노드 간의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먼 거리를 통신하는 데는 당연히 그 거리마다 그 파워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파워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적은 에너지 전력을 통해서 긴 노드에게 통신할 수 있으면 기존보다 그것이 에너지 효율적인 어떤 네트워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통신 성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통신 성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레이트. 우리가 1초당 뭐 몇 이제 비트를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초당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할 수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에너지 효율적 입장에서는 적은 전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효율성의 어떤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신뢰성의 개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뭐 100개의 어떤 데이터를 뭐 패킷이라고 부르는 어떤 데이터 단위를 보내게 되면 그 중에서 뭐 한두 개가 이제 전달되지 않게 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이제 그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시 보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패하는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패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썼었을 때 어쨌든 이런 실패율, 전송에 대한 실패율을 줄일 수 있거나 그것을 이제 좀 더 원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IoT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신뢰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적이다라는 건 요 세 가지 중에서 뭐 어떤 보기 나름이겠지만 그 기준 중에 어쨌든 요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IoT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강의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전력 광대역 통신, LPWAN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제가 뭐 말을 써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LPWAN은 Low Power Wide Area Network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WAN이라는 단어가 원래 통신상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넓은 범위를 커버할 때 WAN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로우 파워라는 것이 붙어서 LPWAN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기존 WAN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데, 그거 외에도 로우 파워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IoT 네트워크 상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저전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요. LPWAN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NB-IoT, LTMM, LoRaWAN, 시그폭스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실제 뭐 점유율을 보면 뭐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50% 가까이, 이 50%가 사실 조금 안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2022년에 마켓 쉐어를 조사를 해보면 50% 가까이 정도 되는 수준이 로라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로라웬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라웬 환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로라웬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라웬 환경에서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드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노드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oT에서의 사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게이트웨이는 그 사물들을 이제 모아서 통신하는 이제 각자 모아서 통신을 하는 어떤 이제 통신 단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드 디바이스들은 이 게이트웨이랑 통신을 하고 이제 각자 이렇게 통신을 뭐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게이트웨이와 단말 ED 간의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깊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단말들 간의 이 게이트웨이가 단말들이 있으면 이 단말들 간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지면 더 많은 파워를 실어야만 성공적인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 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프레딩 팩터라고 부르고 혹은 SF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7 혹은 12, 7, 8, 9, 10, 11, 12 이런 식의 값이 있고 이제 정의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제 더 넓게 정의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이 낮은 확산 계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로우 파워로 이제 전송할 수 있고 대신 좀 더 자원을 작게 쓰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고 12가 좀 더 최대 파워 최대 자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파워라는 표현이 이제 밑에 또 있기 때문에 전력이 사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밑에 이제 적혀 있는 이제 전력의 의미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확산 계수도 실제 에너지 소모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요. 실제로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걸 뭐 설명하자면 좀 더 이제 변복조나 이런 과정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시간 혹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값들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자체도 에너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전송 파워는 우리가 그 각각의 패킷별로 어느 정도의 파워를 실어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2dBm에서 14dBm 정도로 보통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리별로 이제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수신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모델은 좀 통신에서 유명한 베스로스 모델 혹은 쉐도잉 모델을 사용한 거라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깊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거리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수신 전력이 낮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노드들, 엔드 디바이스들은 게이트웨이와 상호 통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사실 한 가지 동작 모드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 모드가 클래스 A라고 부르는 동작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디바이스들은 본인의 어떤 설계된 어떤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이제 뭔가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엔드 디바이스에 센서가 있는데 뭔가 다른 뭐 사람들이나 센서에게 뭔가 보고를 해야 될 뭐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게이트웨이한테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업링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이 정보를 엔드 디바이스로부터 받아서 실제로는 이 게이트웨이 뒷단에 클라우드 서버나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백엔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컴퓨팅 성능이 좀 더 강한. 그래서 요런 이제 엔드 디바이스들로부터 받는 것을 업링크라고 부르고 어쨌든 이제 그 정보 가공이 돼서 이쪽
그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엔드 디바이스한테 뭔가를 다시 줘야 되는 정보를 뭔가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이제 다운링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A에서는 업링크가 자연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에 맞게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 업링크에 따라서 뭐 게이트웨이가 성공적으로 받게 되면 그 정보를 나름대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운링크를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옆에 있는 그림이 A, B, C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제 어쨌든 업링크를 받게 되고 A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링크 한 번 혹은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IoT 네트워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통신이 요 아주 간단한 순간적인 업링크와 다운링크 통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것이 또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적은 파워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서 이제 거리가 그 파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이제 실제로 사실이긴 합니다만 다른 요소들도 실제 전송 성공률이나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다른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른 ED가 보내는 신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ED, 뭐 예를 들면 100개에서 1000개에 가까운 ED를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있다고 하면 각 ED들은 독립적으로 뭔가 전송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호간에 뭐 어떤 협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ED가 업링크를 통해서 뭔가 전달을 할 때 다른 ED가 물론 나랑 연관이 없지만 그냥 우연히 정말 확률적으로 우연히 동시에 보내고 있었을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동시에 업링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것을 사실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프리퀀시 호핑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시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신호가 이제 GD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받는 데 있어서 이 다른 신호가 전달된 어떤 그 신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신호들은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 독립적이고 이 신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신호이기 때문에 실제로 잡음, 노이즈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ED가 있으면 이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간섭에 의한 효과를 사실은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통신의 품질을 얘기할 때 보통 신호대 잡음비 SNR이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간섭들이 거의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단순한 노이즈 외에도 요 간섭 신호 잡음비라고 부르는 SINR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노이즈처럼 취급을 해서 이 경우에 따른 영향성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성공률을 낮출 수 있는 간섭이 굉장히 많으면 SINR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간섭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적이지 못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나마 에너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그 ADR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댑티브 데이터 레이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뭐 단순하게는 뭐 ED를 뭐 앞서 말한 가장 좋은 상태, 파워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은 상태, 뭐 SF도 가장 높은 상태로 놓게 되면 뭐 이런 앞서 있었던 파워를 낮게 쓰는 것보다는 SINR을 좀 높게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전반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뭐 앞서 말한 SF 입장에서도 뭐 7과 8에 대한 분포를 잡고 그 각각의 ED의 위치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파워도 적절히 고려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백 개, 수천 개에 있는 그 각각의 다른 위치에 있는 ED들의 어떤 정말 적절한 어떤 파라미터 값이라는 걸 그냥 계산해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응적으로 계산한 알고리즘을 ADR 알고리즘이라고 하게 되고
같이 이제 그 로라엔 표준에, 로라엔 그 프로토콜에 같이 제한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SINR 값을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버짓을 계산하고 전송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되는데, SINR 추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ED로부터 이제 계속 통신 업링크 다운링크를 계속 교환할 텐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한 20번 정도입니다. 20번 정도의 그 패킷들에서 보았던 SINR 값을 저희가 어떤 이제 통계값으로 이제 다시 바꾼 다음에 그 값이 앞으로 다가올 SINR 값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SINR 값을 가지고 이 nstep이라는 값을 링크 버짓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INR SF라고 하는 어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뭐 SF별로 결정된 어떤 값이 또 있고요. 그리고 유저 마진을 또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 보통 상수로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SINR 값을 이렇게 빼서 뭐 3으로 나눠서 이건 이제 낮추는 거거든요. 이건 라운딩 플로우 하는 거냐, 뭐 3.5면 뭐 3으로 이제 값을 낮추는 뭐 이런 내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림하는 연산을 통해서 nstep을 만들고, 이 nstep 값을 다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SF나 TP 파라미터의 요 nstep 값을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게이트웨이가 다 하게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ED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파라미터를 조절할 능력이 없고요. SF나 TP가 초기 어떤 파라미터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파라미터를 일단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그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충분한 샘플이 모이고, 한 20개 정도의 샘플이 모이고, 이 nstep 값을 계산을 하고,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SF나 TP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 GW 입장에서 다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정보를 다운링크 보낼 때 실어서 같이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운링크도 실패할 확률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받아서 이제 ED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한테 명령을 받는 거죠.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꿔라 라는 식의 명령을 받는 것이고, 그 파라미터에 맞게 이제 조정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을 ADR 알고리즘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은 계속 이제 변동적으로 일어나고요. 이게 한 번 한다고 끝은 아니고, 계속 어차피 업링크와 다운링크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계속 nstep을 계속 계산하고, 혹시 뭐 이제 nstep 값이 뭔가 변동이 크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시 계산을 해서 이제 내려보내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 TTN ADR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TTN이라는 표현은 더 띵스 네트워크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가장 표준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른 알고리즘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서 있는 요 세 가지 순서를 ADR 알고리즘은 대부분 따릅니다. 물론 이것을 벗어나는 할당 기법도 있을 수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뭐 이제 표준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ADR 알고리즘들은 요 앞서 있는 세 가지를 따르는데, 그러면 그 ADR 알고리즘들의 어떤 변형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요 SINR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보통 차이가 있고요. 아니면 요 링크 버짓이나 이런 값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TTN ADR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샘플을 모아놨잖아요. 20개 샘플 모아놨는데, 그 샘플 값 중에서 가장 최대값, 맥시멈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전 20번 받았던 패킷의 SNR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SNINR 값을 크게 쓴다는 의미는 이제 가장 우리가 직전 20번 중에서 가장 그 상황이 좋았던 값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균적인 값보다는 더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채널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요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장점은 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ADR 알고리즘에 의해서 TP나 SF 값을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큰 값으로 우리가 값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에너지를 적게 쓰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갑자기 한번 ADR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확 그 파라미터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러 번 이제 구동하다 보면 어떤 적절한 어떤 평형에 가까운 값들이 나올 텐데요. 그 값에 이제 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번 정도를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다른 알고리즘, 뭐 평균이나 뭐 다른 그 통계값을 쓰는 어떤 AD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었을 때, 걔는 이제 한 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평형에 해당하는 값이 우리가 여기 값이 있고 여기 평형에 해당하는 값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 번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 번에 그 값이 나오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시간까지는 계속 에너지 비효율적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얘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렇게 ADR 알고리즘을 맥시멈 값을 쓰게 되면 이미 한번 빠르게 낮춰지는 건 좋은데, 이 값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낮춰서 나중에 너무 파워가 작거나 너무 그 가지고 있는 그 전력을 적게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전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통신이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그러한 값으로부터 다시 올려야 되는데, 파워를 올려서 다시 어느 정도 복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ADR 알고리즘의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SF에 대해서는 한번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P, 그러니까 파워에 대해서는 좀 더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는데요. SF에 대해서는 낮추는 방향으로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SF가 한번 낮아지면 복구가 안 되니까, 너무 낮아져 버려서 TP의 값으로 조정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리면 그 값이 다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채널에 대한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의 통신 상황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안 좋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벽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장애물들이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있다거나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통신 자체에 대해서는, 혹은 이제 얘가 계속 움직이는 경우, 이동성이 있으면 얘가 갑자기 멀어지면 안 좋아질 거고, 얘가 이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가까워지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결국 움직임에 의해서 채널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낮춰놓았던 것을 어느 순간에 다시 충분히 다시 복원해 놓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알고리즘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성능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ADR 알고리즘은 이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권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AD 알고리즘들도 있는데요.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뭐 여기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ADR-X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ADR-Mi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관점이 다른데, ADR-Ma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진 값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게 원래 보통 그냥 상수로 고정해 놓는데 이걸 좀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수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ADR-Min 알고리즘은 우리가 맥시멈도 있었고 사실 어베리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 값을, 오히려 미니멈 값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리즘이 맥시멈인데 우리가 완전히 반대 방향을 쓰게 되면 사실 완전히 다른 컨셉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원래 알고리즘이 맥시멈인데 그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미있게도 이러한 민 값을 쓰는 게 맥스 값을 쓰는 것보다 실제로는 에너지 효율성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냥 해본 건데 왜 민값이 맥시멈보다 좋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앞서 말한 맥시멈을 하면 너무 채널을 긍정적으로 추론을 해서 굉장히 낮은 값으로 가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미니면 좀 막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추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막아지는 건 알겠는데 대신 좀 느리죠. 느리게 움직일 것이고,
어쨌든 그랬을 것이 이제 결과적인 에너지 효율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나왔는데 왜 그것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분석들이 사실은 뭐 최근에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D 알고리즘과는 별개로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들이 사실은 또 중요한데요. 위치 추정 정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휴대폰이나 뭐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할 때 위치 추정을 가장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뭐 폰에 GPS를 다는 겁니다. GPS를 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위치를 추정하는 위성과 우리 주변에 이 지구 위에 있는 위성 여러 개와 이제 통신을 하면서 여러분들 위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GPS를 별도로 사용하면 그리고 그 위치 추정만을 위한 용도로 별도의 모듈을 만들게 되면 이제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통신을 할 때 뭐 게이트웨이들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ED 혹은 노드가 이 모든 노드들과 업링크 다운링크를 교환을 하고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어떤 그 SI나 어떤 파워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굳이 GPS나 다른 모듈의 사용 없이도 사실 통신을 하면서도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위치를 잡아내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별도로 이렇게 놓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두 번 해야 되는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IoT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GPS를 만약에 구동하게 되면 GPS만을 위한 모듈이 필요하고 이제 통신은 통신만을 위한 모듈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게 통합되어 있으면 한 가지 모듈에서 다 되니까 에너지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시간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으로 기반을 하는 방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업링크를 보냈을 때 당연히 이 노드의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게이트웨이, 두 번째 게이트웨이, 세 번째 게이트웨이, 뭐 더 있으면 이 게이트웨이 위치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위치가 거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리별로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죠. 내가 보냈는데 게이트웨이 1한테 도착하는 시간, 2한테 도착하는 시간, 3한테 도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도착 시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위치를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요 시간 기간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신호 세기를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신호 세기는 앞서 말한 SINR 같은 파워들을 이제 가지고 왜냐면 이제 가까운 곳에 파워가 더 세고 멀리 있는 곳이 파워가 약할 테니까 그 관계를 역으로 계산해서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방법론들이 이 IoT 네트워크 상에서는 우리가 다른 뭐 어떤 셀룰러 네트워크나 어떤 다른 무선 통신들보다 부정확할 수 있는 게 파워를 적게 쓰기 때문에 뭐 이 파워 자체에 대한 그 신뢰성도 낮고요. 간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섭이라는 건 이제 확률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받은 파워를 보냈더라도 받는 입장에서 낮게 느낄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높지 않은 위치 정확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얘가 어디 있느냐를 위치를 잡게 되면 그 위치를 기반으로 앞서 말한 ADR 알고리즘 등에서도 할당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SINR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치 주형기법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에너지 효율적인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ADR 알고리즘 상에서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정의를 생각하면 어쨌든 정해진 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 파라미터로 말하자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데이터 추출률이라고 부르는 방법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패킷을 보냈을 때 패킷 전공이 성공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그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서 좀 더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추출이라는 건 데이터 추출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패킷을 뜯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성공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노드들의 이제 에너지 소모량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측정할 수가 있고 에너지 소모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값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더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제 나눔으로써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ADR 알고리즘 입장에서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냥 에너지 소모량이 있었을 때 같은 에너지 소모량으로 더 높은 데이터 추출률을 받아냈다거나 할 수 있었다거나 어떤 시스템의 분포가 아니면 같은 데이터 추출률인데 에너지 소모량이 작았다 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기존 AD 알고리즘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그 설계가 가능한가 라고 하면 이제 최근 나온 연구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한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SINR을 계속 맞아서 샘플을 받는데요. 이 샘플을 받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값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작은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 베리에이션 자체가 노이즈 자체에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간섭에 의한 영향이 더 큰데요. 이제 간섭이 아예 없다고 하면 사실은 노이즈가 가지고 있는 값이 신호값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이 오게 되고요. 반대로 그 간섭이 굉장히 강해져서 작은 값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우 큰 값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노이즈만 있는 간섭이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실제로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 간섭이 뭐 최소한 하나, 두 개 정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평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섭이 뭐 특히나 노드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노드 자체가 굉장히 그 패킷을 전송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간섭 자체에 대한 몇 개가 되는지는 계속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어차피 간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 흔한 일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20개 패킷 중에서는 운이 좋게 간섭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낮은 그 SF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치보다 TP 값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간섭이 있었을 때 제대로 통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굉장히 어떤 기준선보다 큰 값이 그러니까 간섭이 없었을 때를 포함하는 정도 수준의 기준선보다 큰 값이 있었을 때에 대한 어떤 SINR 값을 샘플에 넣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낮은 SINR 값을 받게 되면 사실 이렇게 SINR 값이 뭐 굉장히 낮아지면 통신이 거의 성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통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포인트 투 포인트로 어느 정도 SINR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낮은 SINR 값이 설사 나왔고 그 당시에 뭐 다 실패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값이 만약에 나왔으면 사실은 거의 사실상 그 정보가 부정확하다라고 추론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부정확한 값들을 그냥 써서 추론해 해석하는 것을 얻는 이득보다는 이렇게 그것을 버리고 어떤 범위 내에 있는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쓰는 것이 실제로 그 ADR에 의한 그 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샘플에 포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제 제거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효율적인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최근 논문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요 ADR T민이라는 게 이게 제한된 방법이고요. 요 ADR 민, 맥스가 기존 방법들, 맥스가 이제 사실 TTM입니다.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맥스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게 에너지 소모고 요게 실제로 데이터 추출률인데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에너지 컨섬션별로 우리가 이제 마진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요 값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요 마진을 고정시켰을 때 어쨌든 요 선이 어쨌든 일종의
뭐 에너지를 적게 쓰는 대신에 DR을 낮추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신 DR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 ADR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능 그 커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떤 다른 ADR 알고리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알고리즘보다 이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라고 해야죠. 왼쪽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같은 그 에너지 컨섬션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DR이 높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오른쪽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그 경우일수록 그 ADR 알고리즘이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과 맥스를 비교해 보면 민이 더 요 녹색이 맥스고 요 파란색이 민인데 이게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거에 실제 시험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두 양극단을 잘라냈었을 때 요 빨간색이 되는데 요 빨간색에 대한 경우도 실제로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좀 더 높은 DR을 얻어내는 혹은 같은 품질, 뭐 같은 DR의 입장에서 에너지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IoT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방법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어떤 뭔가 최적의 어떤 파라미터 상황은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수많은 그 ED가 분포된 이상에서 그걸 뭐 정확하게 한 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찾아 나가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이런 방법들 이 아이디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로컬라이제이션 위치를 추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게 텐데요. 뭐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게이트웨이 모양을 이렇게 생겼죠. 네,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노드가 ED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이 ED한테는 거리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 가까운 ED를 위해서는 좀 더 낮은 SF나 TP를 할당해 주는 게 좋고 먼 ED에게는 SF나 TP를 높게 할당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리별로 이제 거리가 멀면 좀 더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할당해서 그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주고, 가까울 때는 이제 좀 아낄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면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앞서 있는 ADR 알고리즘은 어쨌든 거리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SINR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 SINR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렬하면 이러한 거리의 별로 아무래도 이제 SF들이 분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SINR은 앞서 말한 그 간섭들의 영역들, 이런 영역들 때문에 이 정확한 거리랑 꼭 비례하게 설계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DR 알고리즘을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녀석들은 좀 작은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멀리 있는 녀석은 큰 파라미터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거리에 비례한다거나 그 위치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이제 SF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을 좀 더 증가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게이트웨이가 여러 개가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위치 정보를 ADR 알고리즘이 참고해서 쓸 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뭐 SINR도 보겠지만 얘 위치가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낮은 SF를 부여할 확률이 높고, 높은 SF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반대로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 위치 정보를 어쨌든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을 같이 결합하고 이 결합된 기술을 다시 ADR에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ADR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방법이 좀 더 연구나 실제로 실용화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치 추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도 우리가 정확하게 뭐 시간
패턴을 가지고 하든 파워를 가지고 하든 그 값이 정확하게 거리에 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차에 따른 어떤 부정확성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부정확성들이 너무 커지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고려를 해서 그 ADI 알고리즘을 반영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고, ADI 알고리즘 자체가 그 SINR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 정보는 어쨌든 의미가 있을 거로 보이지만 어쨌든 SINR의 아이디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좋은 ADI 알고리즘들을 이제 만들고 이러는 것들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런 IoT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파워 입장에서도 뭐 파워가 굉장히 제약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앞서 말한 뭐 게이트 입장에서도 뭐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정말 있어도 괜찮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노드의 개수도 뭐 굉장히 작거나 하면 이제 간섭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노드가 굉장히 없으면 이제 업링크를 보낼 확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간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신이 잘 되는데, 굉장히 이게 뭐 이제 업링크 이제 엔드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 이제 간섭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애들이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서 제너럴하게 좋은 어떤 솔루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이런 IoT 네트워크가 실제로 가정한 상황들, 뭐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나 뭐 제조 공정에서 실제로 뭐 그 우리가 IoT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될 뭐 기기들, 뭐 차나 뭐 어떤 뭐 기계들의 머신들의 로봇들의 어떤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얘들은 어떤 움직임 패턴을 가지는데 그런 패턴에서 어떤 파워를 할당을 하여야만 이제 좋을 것이냐라는 것은 당연히 그 상황마다 그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사실은 ADI별로 이제 다르게 설계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상황이 좀 더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된 솔루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추정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ADI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길게 제가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IoT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 어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물들의 어떤 통신 능력을 부여하고, 그 상호 데이터 교환을 통해서 그 사물들이 어떤 주변의 어떤 맥락이나 데이터에 맞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능화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IoT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통해서 실제로 배터리 타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경험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본업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거나 하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IoT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규격상으로는 이제 보통 로우 파워 웬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로라웬이 가장 절반 가까운 비중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로라웬에서 사용하고 있는 ADI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각 ED들, 노드들이 겪고 있는 채널 상황에 맞게 적합한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는, 이제 게이트웨이의 어떤 입장에서 통계 값을 통해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 알고리즘들은 채널 변동성이 크거나 이동성이 있으면 잘 동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ADRX, ADR민도 있었고, 앞서 말한 이제 그 값을 좀 선별적으로 샘플링하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접근들이 있고, 뭐 각자 뭐 다 장단이 있고요. 보다 지금 입장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각 그 엔드 디바이스들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 위치들에 맞게 AD 알고리즘을 이제 좀 더 향상시키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참고문헌이고 이 번호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참고문헌 자체를 보시거나 제가 이게 번호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쪽에 참고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정보는 이 강의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 중심대학 사업을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제 전북대 홈페이지에 메일이 있기 때문에 메일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